남은 인생 외로이 혼자 살아가는 것보단 그래도 둘이 낫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제는 사람 만나 괴로운 것보단 외롭더라도 자유롭게 혼자 사는 게 제일이더라. 처음에 만날 때는 그냥 서로 남은 인생 친구처럼 지내면서 그저 서로를 위하면서 살면 될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한 내 잘못이야. 사람이건 물건이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들여놓으면 그때부터 뇌물단지가 돼버린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지. 광명에 사는 64세 김인숙 씨의 집에 지인이 방문해 하소연을 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사별을 했고 김 씨의 지인은 20년 전에 이혼을 해서 각자 혼자 지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의 지인은 2달 전부터 60이 넘은 나이의 애인을 만났습니다. 김 씨는 그런 지인에게 그냥 같이 살지는 말고 거리를 두면서 만남을 이어가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그런 김 씨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지인은 오히려 같이 사는 사람이 생기니 너무 좋다며 김 씨에게도 얼른 연애를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김 씨의 지인은 점점 김 씨에게 연애를 한 것이 후회가 된다며 이제는 김 씨처럼 다시 혼자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주변에는 김 씨의 지인과 마찬가지로 늦은 나이에 연애를 하고 있는 지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황혼 연애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다들 거기서 연을 맺은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의 지인뿐 아니라 다른 지인들도 마찬가지로 다들 김 씨에게도 얼른 연애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냥 혼자 지내는 삶이 좋았습니다. 지인들은 심지어 뒤에서 혼자 지내는 김 씨에게 혀를 차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궁상맞게 혼자 지내고 싶냐며 말이죠. 하지만 다른 지인들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 다들 김 씨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김 씨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좋다고 했다가 이제는 후회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김 씨의 지인 장 씨는 만나게 된 과정부터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가 60이 넘어 만난 남자는 한평생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꽤나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는지 항상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 장 씨는 연애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로 살면서 각자의 집에 방문하며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차피 둘 다 혼자 살았기 때문에 이내 합가를 하게 됐습니다. 굳이 혼인신고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장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게다가 공직 생활을 한 애인은 연금도 꽤나 많이 받고 있었고 장 씨도 모아놓은 돈이 적진 않았기에 경제적인 부분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합가를 하고 2달 동안은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장 씨는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내 장 씨는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를 힘들게 한 첫 번째는 애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애인의 자식들은 어쩐 이유에서인지 처음부터 장 씨를 별로 경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반기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반겨주니 장 씨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장 씨가 만난 애인의 자식들은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아버지에게 손주를 맡기는 모양이었습니다. 장 씨의 애인은 장 씨에게 이 사실을 미리 말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 장 씨는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애인이 손주를 돌보고 장 씨는 그저 도와주는 정도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애인은 자기 자식들이 손주를 데려올 때마다 방에 쏙 들어가 버리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후에는 장 씨가 자기 손주도 아닌 애인의 손주들을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하루에 몰아서 오면 좋으련만 월요일엔 첫째네가 손주를 맡기고 가고
화요일은 둘째 내가 수요일은 셋째 내 다시 목요일은 첫째 내가 이렇게 자식들끼리 매일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손주들을 맡기고 갔습니다. 장 씨는 다시 손주를 데려가기 전까지 집에서는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지인들과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어 우울증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장 씨의 애인은 장 씨에게 손주를 맡기고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며 나가버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장 씨는 그제서야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 씨의 애인 쪽 집안에는 차례나 제사가 되면 굉장히 크게 차렸습니다. 장 씨는 굳이 그쪽 차례나 제사까지 가야 되나 했지만 이제 가족이니 가는 게 맞다는 애인의 말에 장 씨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장 씨의 애인은 장남이었는데 차례 때마다 친척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음식을 끊임없이 차려야 했습니다. 장 씨 애인의 형제들이나 친척들은 텃세를 부리기 바빴고 새로운 장 씨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음식을 잘하나 감시라도 하듯 장 씨에게 음식 만드는 것을 대부분 떠넘겼습니다. 장 씨는 명절 전날부터 명절 다음 날까지 음식하랴 치우랴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차례는 1년에 2번이니 참을만 했고 손주들도 나중에 다 클 것이니 견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애인은 장 씨가 자기의 말을 다 들어주자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장 씨의 애인은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셨습니다. 원래 딸과 살고 있었는데 딸의 몸이 좋아지지 않자 장 씨의 애인은 고민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장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장 씨의 애인은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 그렇게 오래 모시진 않아도 될 것이라 장 씨를 설득했습니다. 이제는 장 씨에게 어머니 간병까지 시키려 하자 장 씨는 그건 못하겠다며 집을 나와버린 상태라고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처럼 서로 위해주며 같이 살자더니 이제는 그저 손주들을 돌봐줄 사람, 차례 때 음식을 차려줄 사람, 자기 어머니 간병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장 씨를 집으로 들였던 것이었습니다. 장 씨는 그런 애인에게 간병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다고 했더니 애인은 갑자기 돌변해 장 씨에게 그것도 못해주냐며 화를 냈습니다. 다행히 장 씨는 집을 팔지 않아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 씨는 못 챙긴 짐이 있다며 김 씨의 집을 나왔습니다. 김 씨는 지인을 보내고 이번에는 김 씨에게 오랜 초등학교 동창 친구 고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고 씨도 장 씨와 마찬가지로 늦은 나이에 애인을 만나 새 살림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고 씨도 장 씨와 같이 연애를 하니 너무 좋다며 김 씨에게 얼른 연애를 시작하라고 조언한 지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고 씨는 하소연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어 잘 지내고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간 남몰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속았어. 이 남자 건강하다고 나한테 그렇게 남자다운 척 하더니 알고 보니 그냥 환자였어. 고 씨는 그간 있었던 일을 김 씨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고 씨는 복지회관에서 애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걸음걸이도 정상이었고 항상 웃는 얼굴이어서 그저 건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고 씨는 그런 애인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같이 산책도 하며 그렇게 합가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합가를 하자마자 고 씨의 애인은 하루 중 절반은 집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애인의 집에는 약봉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 씨의 애인은 당뇨의 고혈압에 심지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 씨의 애인은 허리가 아프다며 점점 집에 같이 사는 고 씨에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 씨의 애인은 고 씨를 만날 때만 진통제를 먹고 안 아픈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 씨의 애인은 밥 차리는 것은 물론 물 떠다 주는 것, 청소, 심지어 화장실에 직접 애인을 데려다 주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좋은 마음으로 해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 씨는 점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고 씨가 지인을 만나러 멀리도 아니고 집 앞에서 잠깐 만나고 오겠다는 것조차 고 씨가 나가버리면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건 생각 안 하냐며 고 씨의 애인은 고 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고 씨는 그럴 거면 간병인을 부르자고 했지만 고 씨의 애인은 간병인 쓰는 게 돈이 한두 푼 드는 줄 아냐며 점점 고 씨에게 말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 씨는 그렇게 꽤나 오랜 기간 간병인처럼 애인을 돌봤습니다. 애인의 건강이 안 좋으니 24시간 붙어 있었는데 고 씨는 이것도 참 고역이었습니다. 예전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만 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애인에게 헌신하던 고 씨는 간병을 하다가 척추관 협착증이 생겼습니다. 이제 더는 고 씨도 애인을 간병해 줄 수 없었습니다. 애인을 간병하다 그렇게 돼버린 거였지만 고 씨의 애인은 혀를 차며 고 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간병하다가 몸이 안 좋아진 건데 토사구팽 당하듯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고 씨는 그렇게 병만 얻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혼자가 되니 더 행복하다며 장 씨와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의 연애는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연애 혹은 합가를 하기 전까지 건강을 숨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픈 사람이라는 사실을 들키면 다들 거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픈 것을 숨기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연애나 결혼을 할 때 서로 건강검진 서류를 떼서 서로에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씨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합가했다가 병만 얻어서 다시 환자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교류해서 나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고 씨 애인의 자식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고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당연히 고 씨가 자기 아버지와 같이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자기들이 아버지를 돌보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이기적인 집안이네. 김 씨는 고 씨의 편을 들며 같이 욕을 해줬습니다. 김 씨는 나중에 고 씨의 집에 놀러 가겠다며 몸조리 잘하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가 친구와의 통화를 마치자마자 김 씨의 집에 벨이 울렸습니다. 바로 김 씨와 같은 모임 인원이었던 현 씨가 김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 씨도 장 씨와 같은 복지회관에서 애인을 만나 현재까지도 애인과 같이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 씨의 지인 중 합가를 해서 제일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씨는 얼마 전 애인의 집에서 나오게 됐다며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현 씨는 솔직하게 나이 들어서 돈 많은 남자와의 재결합을 꿈꿨습니다. 현 씨는 복지회관에서 제일 세련돼 보이는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도 그렇게 다가오는 현 씨가 싫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애인 관계가 됐습니다. 현 씨의 애인은 현 씨가 경제적인 부분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파악했는지 현 씨 앞에서 돈에 대한 얘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현 씨의 애인은 만나서 밥을 먹을 때면 항상 비싼 곳에 현 씨를 데려갔고 평소 다니던 중고차를 팔아 외제차를 구매해 부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현 씨는 처음에는 겉으로만 돈 많은 척하는 건 아닌지 의심했지만 대화를 나누고 몇 번 만나보면서 그런 의심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후 현 씨의 애인은 현 씨가 사는 집을 팔고 자신이 지금 사는 집도 팔아 좋은 데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현 씨의 애인은 자기가 부동산에 빠삭하니 자기에게 돈을 보내주면 자기가 다 알아서 집을 구해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현 씨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현 씨는 연애를 하면서 절대 돈과 관련된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한 상태였습니다. 현 씨의 애인은 현 씨가 거절하자 처음에는 이해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꾸만 한 번씩 현 씨에게 집을 팔자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현 씨는 애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말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는지 현 씨의 애인은 점점 현 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못 믿냐면서 나를 나쁜 사람 만드는데 하마터면 정말 넘어갈 뻔했다니까. 김 씨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며 이후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후 현 씨는 애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 전에 현 씨는 애인에게 서로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태를 모두 오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 씨는 미리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종이와 신용거래 내역서와 금융거래 정보 서류를 출력해 애인에게 보여줬습니다. 현 씨는 돈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빚이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쩐 이유에서인지 현 씨의 애인은 현 씨에게 건강검진 서류만 보여주고 재산이나 채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예민한 부분을 공개하는 게 꺼려진다고 했지만 현 씨는 이때부터 조금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 씨는 애인이 몸이 안 좋아져 애인의 집에서 몇 달간 함께 살게 됐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어차피 혼인신고만 안 하면 굳이 재산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주일 정도 후에 현 씨의 애인은 자신이 투자를 해서 지금 돈이 묶여 있다며 현 씨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현 씨는 몇 달간 둘이 지내는 생활비를 모두 댔습니다. 그러다가 현 씨의 애인은 갑자기 현 씨에게 통장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보험이나 쓸데없는 지출이 있으면 줄여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현 씨가 애인의 제안에 고민을 하던 찰나에 애인의 집에 찾아온 자식에게 아버지는 사실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애인의 자식들은 현 씨가 자기 아버지와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 씨가 아버지와 살게 되면 자기들이 아버지에게 주는 용돈을 이제 더는 주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해 다른 자식들은 현 씨와 아버지가 함께 사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자식 한 명이 양심에 찔렸는지 현 씨에게 아버지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현 씨는 그렇게 애인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김 씨는 현 씨를 대신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 씨는 겉으로는 돈 많은 척하며 애인을 꼬시고 사실은 애인 돈으로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며 김 씨에게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현 씨는 전 애인에게 자꾸만 연락이 온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야 될 것 같다며 그렇게 김 씨의 집에서 나갔습니다. 이후 저녁 시간이 되자 미리 약속을 하고 김 씨의 친한 동생 최 씨가 김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김 씨는 보쌈을 만들어 최 씨에게 대접했지만 최 씨는 영 입맛이 없는 듯 했습니다. 김 씨의 주변에 장 씨와 고 씨, 현 씨 외에 마지막으로 노년의 연애를 하고 있던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김 씨와 만날 때마다 만나고 있던 애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합가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합가 전에 살림과 요리를 자기가 다 떠맡아 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걱정과는 달리 최 씨의 애인은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청소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니 애인은 건강한 상태였고 최 씨는 남이 해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이렇게 편하고 좋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도가 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의 애인은 요리를 하도 싱겁게 해서 점점 먹기가 힘들어졌고 결벽증이 있어 최 씨에게도 그에 맞게 집안에서 행동하기를 강요했습니다. 최 씨는 항상 집에 오면 샤워를 먼저 해야 했고 옷에 있는 먼지를 전부 돌돌이로 제거해야 했습니다.
최 씨는 이 과정이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의 애인은 얼마나 돈을 아끼던지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했고 겨울에는 난방을 틀지 못하게 했습니다. 최 씨가 혼자 살 때는 더우면 언제든 에어컨을 켰고 추우면 당연히 난방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떤 음식이든 원하는 시간에 먹었습니다. 최 씨는 야식을 좋아하고 아침을 건너뛰는 스타일이었지만 최 씨의 애인은 그런 식습관을 게으른 사람들의 식습관이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맞출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입맛도 없는 아침에 항상 애인과 함께 밥을 먹었고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빵 등의 군것질은 거의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얼른 최 씨에게 집에 있는 간식거리들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기서라도 실컷 먹어. 최 씨는 현재도 애인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다시 혼자 살고 싶다며 혼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김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이런 최 씨처럼 합가를 했다가 상대방에 맞추느라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자신의 스케줄대로 행동할 것을 강요한다면 또 그거대로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중에 김 씨가 최 씨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최 씨의 애인은 이런 성격 때문에 전처와도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최 씨에게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그렇게 최 씨마저 집에서 나갔고 김 씨는 소화를 시킬 겸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하던 김 씨는 벤치에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 돌아다니는데 저렇게까지 흐느끼나 의아해 최 씨는 조심스레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70대로 공원 근처 아파트에 홀로 거주 중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김 씨가 물으니 이 할아버지는 최근에 이성을 만나 합가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애인을 만나 정말 잘해줬다고 했습니다. 돈을 꽤 많이 모아 용돈도 100만 원씩 꼬박꼬박 갖다 주고 자기가 살림을 하겠다 하니 생활비까지 넉넉하게 챙겨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만난 애인은 갈수록 밥 차리는 것도 싫다, 집안일 하는 것도 귀찮다고 하고 할아버지가 밖에 나가자고 하는 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그 애인과 헤어졌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자신이 생각한 황혼연애는 이런 게 아니었다며 얼마 전 다시 혼자가 된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할아버지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사실 재혼을 한 여성들뿐 아니라 남성들도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래도 황혼연애를 하고 나서는 여성분들의 후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애인을 만나 합가를 하게 되면 살림을 하거나 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간병까지 도맡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외로운 것이 싫다고 해도 이런 삶을 원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재혼의 장점도 분명 있지만 재혼은 정말 신중한 선택이 되어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혼을 하더라도 혹은 그냥 혼자 살더라도 이때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굳이 이성이 아니더라도 말동무를 해줄 사람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할 사람은 계속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말을 자꾸 하지 않다 보면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보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그리워지고 심한 경우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간단한 안부 인사 정도만 나눠도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굳이 애인을 만들 필요도, 친한 친구를 만들 필요도 없이 그저 가까운 이웃들과 하루에 몇 마디 정도의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인 자립입니다. 특히나 여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성의 경우보다 재정적으로 독립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이 들어서도 이성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만약 재정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 하나를 줘야 되게 됩니다. 이럴 때 원하지 않는 집안 살림이나 간병을 대신 해줘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재정적인 자립을 한 상태라면 굳이 돈이 급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해야 하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적인 자립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돈만큼이라도 잘 지키고 나이 들어 용돈 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지자체나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지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주민등록번호나 통장의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걸 누가 알려주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애인을 사귀고 자기의 이런 귀중한 정보들을 애인을 신뢰한다는 이유로 알려줘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인감을 쉽게 넘겨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아버릴 수도 있고 순식간에 내 통장에 돈이 출금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개인정보들을 물어봤을 때 괜히 안 알려주기가 미안해서 그냥 알려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아니, 이런 개인정보는 가족, 자식들에게도 무조건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교육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 금융이나 건강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 할 것이 생기면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항상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할 게 많은 분들입니다. 당장 할 게 생각나지 않는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다 외롭기만 하지 않습니다. 방금 언급했듯 혼자서도 정말 잘 지내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혼자서도 잘 사는 분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배워보고 따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이 들어 재혼을 반대하는 분들은 과거에 결혼 생활하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키우고 힘든 일 다 했는데 죽을 때까지 또 할 이유가 있냐며 재혼을 반대합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라도 그저 그냥 친구로 서로 대화하고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움의 길을 걷고 취미 생활을 하고 여유가 된다면 여행을 다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보고 배우고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정답은 없지만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이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